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행히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이 위로 올라가서 다행인데 그 길은 순탄치만은 않죠. 마치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달릴 때 포장도로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느낌일 겁니다. 가긴 가는데 워낙 울퉁불퉁하니까 상당히 승차감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중간에 그냥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없는 부분이 되죠. 자, 근데 그러면 변동성이 지금 잠깐 동안에 이번 주에 변동성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변동성은 더욱 커졌으면 커졌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미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원래 1차 TV 토론하기 전까지는 조 바이든과의 격차율이, 그것도 CNN에서 나온 격차율이 불과 4%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까지 벌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대략 한 15포인트 내외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끼리의 TV 토론보다는 이번에 부통령의 TV 토론이 오히려 미국다웠다라는 평가가 나오듯이 지금 1차 TV 토론은 저게 민주주의의 거대한 미국이 맞나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정말 난타전이었고 흙탕물이었고, 중간에 오히려 제 아는 미국에 있는 지인들을 보면은 처음에 보다가 껐다 그래요. 그런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짜증스러운 그런 TV 토론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더욱더 소위 물고 물리는 이러한 격전이 더욱더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가 이번 토요일서부터 다시 또 유세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를 보면 세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의 변수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주주의 요건 변수. 이거 제가 이 앞방송에서 대주주의 요건을 이렇게 찝어드렸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TV 화면에 보셨을 때 보면은 칸이 넓으면 또 하나의 숨겨진 변수 이렇게 썼을 텐데, 뭐 칸이 좁으니까 두 개만 일단 여러분이 아는 변수만 내놓고 또 하나의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악재가 나올 때마다 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10월 말 정도 되면 제가 강연 요청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뭐 한국경제TV도 그렇고요. 어디든 간에 강연 요청했으면요, 종목에 대한 거를 얘기하라고 하더라도요, 항상 그중에 최소한 일부분은 항상 시장 분석을 하는데 비중을 둡니다. 그것은 바로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2001년도, 특히 2001년도에 9.11 테러 때 그 뉴욕에 있는 트윈타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정말 조례의 부자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만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에 질렸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를 악물고 다음에 그런 찬스가 오면 놓치지 않으리. 그래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 악재에서도 여러분들 여기서 부자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 바로 지난 3월 달이었었죠.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노벨상이든 뭐든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결국은 이 시장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 장은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최소한 올라가야 하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대로 훈련도 안 받았다면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엔터키까지 눌렀을까요? 그건 다릅니다. 내가 아는 거하고 실제 매매하는 거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주 요건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숨겨진 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먼저 결론부터 치고 들어간다면 숨겨진 게 뭐냐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걸 제대로 언급하는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지, 지금 같은 이런 악재가 나올 때마다 왜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야 되는지, 특히 저희 수강생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제가 2 years, 앞으로 2년 동안은 굉장히 괜찮은데 특히 여러분이 꼭 부자 되는 게 언제 부자가 되냐면 2021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연말에 이렇게 특집으로 보내드려야 할 내용인데
이게 한 번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한다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동화를 해줘야 같이 인정을 해줘야 여러분들도 같이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2021년도에 부자가 되는 이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악재가 나올 때마다 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먼저 트럼프의 노이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가 이런 얘기했죠. 손바닥 뒤집듯이 어떤 날은 악재, 어떤 날은 호재. 악재를 보고 때렸다가 또 호재를 보고 처음에 샀다가 또다시 악재가 나면 또 때렸다가 아마 여러분 정신없을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너무 디테일에만 꽂혀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어떤 강연의 요청을 받든다 하더라도 쉽게 해서 딱 종목 한 종목만 추천해 주세요 하더라도 저는 항상 먼저 시장 분석을 하는 것이 뭐냐면 시장을 제대로 알면 돈 벌긴 정말 쉽거든요. 어떻게 하는데요? 항상 제가 그러죠. 어떻게 보면 제가 ETF 전도사거든요. 항상 제가 연비 은퇴하실 때는 3분의 1은 무조건 레버리지에다 놓고 은퇴하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근데 저보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신 분이 계시죠.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가상 유언을 통해서 10%는 국채에다 투자하고 90%는 인덱스 펀드에다 투자하라. 즉 ETF에다가 투자하라는 얘기죠. 특히 S&P 500에다가 투자해서 승부를 겨눴던 것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저는 얻다가 레버리지에다 투자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3분의 1은 미국에다 투자하라. 또 미국이 재밌는 게 분기 배당이 많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면 1월달, 2월달, 3월달 1년 내내 매월 여러분 또 한 번에 월급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면 너무 쉬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왜 이제 이걸 알았지?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부하고 계십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게 제가 느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알면 나는 그냥 레버지만 써도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움직이는 게 알면 지금 미국은 약간 주도주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누구가 되냐에 따라서 주도주는 또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쓰는 정책이 다르니까요. 이럴 때 내가 시장만 알면 그냥 시장에다가 투자하면 됩니다. 소위 시장, 바로 지수 인덱스에다가 집어넣으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봐야 알지 그냥 듣기만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시장 분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트럼프의 노이즈. 자, 트럼프의 노이즈는 이미 당선 초기부터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 바이든에 대한 조사였죠. 정확하게는 조 바이든이 아니라 조 바이든의 둘째 아들이죠. 바로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였었습니다. 쉽게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쉽게 해서 뒷조사를 좀 해달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한테 결국 지원을 하겠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치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사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이미 여러분들 너무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바람잘 날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 확진 문제. 다만 여기서 우리가 다음에 어차피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 꿀팁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저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약재는 사야 된다. 왜냐하면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사망 사고 현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임기 중에 사망을 한 대통령이 무려 8명이나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대통령 누가 있습니까? 암살당한 대통령. 아마 딱 떠오르는 대통령은 아마 좀 빠르면 링컨 대통령, 조금 뒤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피격당했던 대통령이었었죠. 바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한 사람 더 있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임기 중에 사망했네요. 자, 그런데 자연사한 거 말고 병으로 사망한 거 말고 말 그대로 암살이거나 피격당했을 때 미국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최고의 통수권자가 죽었는데 영향 안 받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시장의 흐름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미국은 여전히 어차피 위에 경제 사이클이 우상향하는 정도니까 그때마다 조례의 찬스를 줬고 저때는 정말 오히려 위기가 찬스였던 것이 과거의 사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은 저희 수강생한테 특별 글까지 저희가 한번 싸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확진 문제가 나오면서 한번 장을 충격을 한번 줬었습니다. 여기다가 또 깜짝 외출까지 했죠. 저 깜짝 외출이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은 우리는 들어오면 2주 동안 격리하지만 요새 각각 아직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요새 미국 갑니다. 저희 지인도 얼마 전에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강제로 격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남들 앞에 나타나기가 어려워서 특히 뭐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2주 동안 스스로 격려하고 있다가 14일 동안 격려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 뵙습니다. 어쨌든 이 확진이 어쨌든 된다면 그때부터는 의무적으로 14일을 격리해야 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냥 깜짝 외출을 해버렸죠. 깜짝 외출하면서 결국은 준상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같이 동수했던 소위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경혼, 이 감염 비판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지금 여러분 부대통령 대리전에서도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각자 강하게 내세우는 게 있죠. 바로 민주당의 헬슨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한 걸 갖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데 바로 대선에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마스크를 쓴 조 바이든에 대해서 항상 저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자기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쓴다면서 보낸 화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스크를 쓴 조 바이든을 조롱했던 트럼프 자체가 결국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이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죠. 그다음에 또 곧바로 복귀하자마자 어떤 얘기가 날라왔었습니까? 대선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12월 3일까지는 그냥 민주당과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게 마지막 부양책이거든요. 이 부양책에 대해서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 그 시간이 어땠습니까? 또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또 이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놓고 본인이 제시한 건 뭐냐면 일부 경기 부양책 타결을 촉구를 했습니다. 애당초 민주와 공화당이 내세운 금액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공화당은 얼마를 내세웠냐면 1조 달러의 부양책을 내세웠고 처음에 민주당은 3조 달러였었죠. 이게 각각 좁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1조 3조니까 2조 그러면 좋은데 계속 심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내려온 것은 2조 4천억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1조 달러에서 1조 6천억, 1조 8천억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서로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공사 직원 3만 3천 명이 해고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달에 이 항공사에서 250달러를 지원받으면서 하나 사인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 10월 1일까지는 해고하지 않겠다. 근데 10월 1일 딱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해고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콕 찍어서 핀셋 호재, 핀셋 지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1,200달러 돈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항공사 지원하는 거 이건 난 언제든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낸시 펠로시가 만만치가 않죠. 일단 정치 구단이고요. 나이도 트럼프보다 누나입니다.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으로 봤을 때 또 근데 또 트럼프도 만만치 않잖아요. 장사로 역시 이굴이 난 트럼프이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죠. 이 양대 산맥들이 굉장히 심결을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부양책이 없으면은 개별 부양책은 반대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겨루기를 겨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 말고도 주지사 그다음에 상하원 선거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규모 부양책을 했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만만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한 달 동안만 참아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노이즈는 없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표는 세 가지가 있죠. 당일날 투표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전 투표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우편 투표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우편 투표에 대해서 부정 선거 음모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전 투표 미리 우편 투표했던 이 투표용지가 9장이 펜실바니아에서 발견됐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9장 중에서 2장은 알아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고요. 7장이 확인됐는데 7표 모두가 군투표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트럼프는 더욱더 저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전투표가 지난 2016년도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의 대선 2016년보다 무려 10배나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대선전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이 노이즈는 없어질까요? 여기다가 트럼프가 또 노이즈가 또 있죠. 바로 연방 대법원 판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법원 판사가 종신제입니다. 쉽게 해서 그냥 누굴 지명하던 간에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면
대법원 판사를 마구잡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시 종신제이고요. 또 대법원 판사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대통령이 지명한 다음에 바로 상원 동의로 임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8년 동안에 몇 명을 지명했냐면 2명을 지명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명째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트럼프는 저렇게 대법원 판사에 대해서 열을 내고 있을까요? 바로 어떤 거냐면 마지막 결정권, 다시 말씀해서 지금 보수의 공화당이 가장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 가장 민주공화당이 굉장히 치열하게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낙태 문제가 있죠. 특히 오바마 케어 문제에 대한 그것도 역시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의 판사를 더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책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저게 됐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큰일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선거에서도 대선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임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트럼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앞에 악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악재가 딱 터졌을 때 제가 저희 수강생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라면 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든 안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주가가 내리꽂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은 선거를 치르겠느냐. 트럼프가 가장 내세운 게 뭡니까? 이번에도 펜스 부통령이 가장 얘기한 것이 뭡니까? 바로 조 바이든을 공격할 때 경제 문제와 중국 문제로 공격했습니다. 그럼 가장 내세운 것이 바로 이 경기와 주시장입니다. 벌써 트럼프는 내년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뽑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부분적인 부양책과 관련돼서도 내년에는 대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해라. 자기를 찍어달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오히려 어떤 악재가 앞으로도 계속 저러한 노이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춤을 춰서는 됩니다. 빅픽처의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트럼프라면 과연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노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간 이유 중에서도 그거 하나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큰 게 법인세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35%에서 21%로 14% 법인세 내렸던 것을 조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는 여기에 반 7%, 즉 21%에서 28% 법인세를 올릴 것이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반독점 기업체들, 기술주들이죠. 특히 빵으로 해지고 있는 기술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 강한 의견이었고 주가를 끌어내는 요인인데 지금은 판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어느 쪽에 시장은 월간은 포커를 맞추고 있느냐. 누가 이기든 압도적으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지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선 불복인데 압도적으로 이겼을 때는 그런 대선 불복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사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비슷하게 이겨버리면 이 노이즈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선거 앞에 악재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선이 언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전체 시장에 악재가 터지더라도 지금 악재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와 24년도 지금 20년도입니다. 그때 가서 버블이 터진 걸 고민할 뿐이지 지금은 여기서 흔들려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 대주주 요건 3억 유예 이 얘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두고 실제로 일부 개별 소형 종목이 급대했던 종목군단들이 위에서 엄청나게 두드맞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올라가고 있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러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부 다 위에서 급락. 또 IT 기술주 종목군들도 전부 다 위에서 급락을 줬었습니다. 이게 12월 말까지가 대주주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드디어 매물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직계 조미석.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나, 위에 부모님, 아래 내 아들, 딸. 즉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엄마, 나까지 모두가 다 합산해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어떤 뭐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지만 부부끼리도 따로 통장을 가지고 있고 따로 자산 관리하는 부부들도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내 자식들까지 다 조세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바로 가족 연좌제단 비판이 굉장히 억세게 불어닥치고 있고, 이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를 갖다가 가게 질타하는 거기에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3년 전서부터 이미 법안을 마련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뒤집어 버리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또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다른 쪽으로는 소득이 있는 것엔 반드시 세금을 받는다라는 건데 자산소득 과세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긴급재난지원금 받으셨죠? 엄청나게 돈이 필요하죠. 여기다가 추경 예산까지도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 돈들이 필요한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재정정치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그걸 쓴다는 거고, 그게 부족했을 때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의 세금들을 끌어다가 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는 이걸 쉽사리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왔는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가장 그럴듯한 수정안은, 그러면 가족 합산 대신에 인별로, 그러니까 각자 1인당 합산 1인당 합산 방식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2년 후에는 대주주의, 사실 더 무서운 문제는요,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그나마 지금은 대주주의 기준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2년 후에는 대주주의 기준 없이 5천만 원의 이익을 재놓고서 나머지 전부 다 과세한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중요한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은, 우리가 레이 달리오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되죠. 캐시 이즈 트래시. 이미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한 달, 1년 지나가면서 이미 캐시는 트래시가 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지난 2000년대 기준으로 677조였던 M2 총 통화량이 지금 20년이 지금 무려 6월 말 기준으로 3077조입니다. 그럼 4배 내지 5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00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지금 2억이 됐으면 그래서 1억이 남은 게 아니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명목금리가 있고 실질금리가 있죠. 은행에서 내가 1%의 이자돈을 받았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1%가 왔다. 그럼 나는 은행에서 하나도 이자돈을 못 받은 셈이 된다는 것 정도로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4배 내지 5배가 나왔는데 1억에서 2억 됐으면 이건 오히려 한 2억 정도가 마이너스지 이건 플러스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딘가 내가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죠. 지금도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까지는 12월 말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조심히 기다려봅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 코로나를 딛고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한테 요새 주자는 이제 기본적인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말 없이 바로 동학개미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외국에 갔다가 뚫어붙고 기관들도 기관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기관 투자 자라고 하지 않고요. 기관 투자 가라고 합니다. 일반 투자 가 그러지 않고요. 일반 투자자라고 합니다. 무슨 차일까요? 기관 투자가는 전문가 가짜를 쓰고요. 일반 투자자는 놈 자짜를 씁니다. 그 놈들이 전문가를 갖다가 구해낸 겁니다. 이런데 저 같으면 어디서 불러서 상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동양을 못 줄 망정 쪽박을 깨서야 되겠느냐는 얘기하는데 딱 지금 동학개미가 딱 그겁니다. 동학개미 정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어게인하는데 일조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거는 분명히 없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다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돈가치가 막걸리다 물을 타듯이 677조에서 3077조로 얘가 늘어났으면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갈 게 아니라 오히려 10억에서 15억이라든지 20억이라든지 대주주 요건이 돈 같지 않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으로도 제일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정부 당국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두 가지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드디어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내용 한 가지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이 악재가 나올 때마다 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2 years 중에서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왜 지금 특히 11월 3일 이전에 악재가 날 때마다 왜 사야 되느냐? 가장 강력한 이유 하나만 된다면 전 단연코 이 이유를 대답하겠습니다. 왜요? 드디어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연준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계가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미 식자층들은 이미 이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인식하겠습니다. 어떤 부작용일까요? 여러분 이번에 양적 완화한다는 것은 돈을 풀어서 경제 위기를 탈출시키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나요? 물론 일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강력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가장 강력한 부작용은 어떤 거냐면 돈을 왕창 풀어버리니까 실제로 경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산 버블 현상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 버블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거냐? 빈부격차가 굉장히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소득 불평등이 심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안 와닿죠. 가장 간단하게 10명 있는 집단을 생각해 보세요. 10명 있는 집단에서 결국은 상위 10%라는 것은 10명 중에서 한 명이 상위 10%잖아요. 상위 10%가 전체 발생하는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나머지 90%는 50%를 나눠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소득이 골고루 분배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골고루 돈을 쓰기 때문에 전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한 사람 쪽에 몰려버리면 아무리 돈은 많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돈을 쓰는데 한계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발생하는데 실제로 이게 다시 사회로 뿌려지지 않다는 겁니다. 경기 회복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의 경우를 보면 지난 2008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상위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넘어갔을 때 항상 세계 경제는 위기가 터졌다는 점이 가장 현재 두려워하는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거론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롬 파웰이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다. 결국 통화정책으로 해서 돈을 뿌려댔을 때는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자산소득만 불려줄 뿐이지 실제로 필요한 쪽으로 돈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 정부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은 지금 패드에서 얼마 전에 통화정책을 평균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바뀐 이유도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걸 옥죄버리면 오히려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냐면 저소득층, 많은 사람들이 소위 다수의 90%가 이걸 보기 때문에 이걸 인플레이션 타겟팅으로 바꿔버린 상태에 놓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제 인플레이션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7%입니다. 2%가 바로 코앞입니다. 이미 연준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연준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금리 올려야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연준 이걸 간파하고 이미 바뀐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체 우리가 대차제지표상에서 보면은 한 7조 1천억 달러에서 얘가 정체가 됐습니다. 더 이상 늘질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시중에 돈을 뿌려주지는 않고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도권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연준에서부터 지금부터는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그게 난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미국은 국채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찍어낼 수밖에 없겠고 만약에 이번에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국채들은 시중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이것은 누가 사줘야 되느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사줘야 되고 미국의 일부 은행들이 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팔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누가 떠안고 있느냐? 바로 연준이 그것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조 달러를 연준이 틀어버렸어? 야, 그러면 연준의 양적 완화 금액이 훨씬 정부의 재정적 계획보다 더 크겠구나.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연준의 양적 완화 이 금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쓰고 있는 이 재정 정책이 한 4배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위기가 어디서 터졌냐면 고금 밑에 위기가 터지고 또 하나는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소득이 너무나 쏠렸을 때 위기가 터지는데 그 숫자가 너무 높은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전체 긴장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갖고 올 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가 발행된다는 게는 어떤 선생님이 되겠습니까?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현상을 되기 때문에 달러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중간중간에 반동을 주더라도 이 달러는 다시 한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이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절의 찬스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 현상으로 해서 오히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악재를 사야 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 여러분 반드시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한테 돈으로 물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자 손녀들한테 절대 그냥 예금 통장으로 물려주지 마십시오. 왜? 캐시 이즈 트래시. 이미 물려주는 순간서부터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냐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결국은 좋은 우리가 소유하는 재테크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차 산업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앞으로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들이 질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음식점에 가보셨습니까? 주문 때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단말기 앞에 서 있고요. 이 앞에 여의도에 IFC의 극장이 있거든요.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단말기로 뽑고 있습니다. 이마트만 가더라도요. 옆에서 주부님들 볼 때마다 제가 주부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저분들 직업이 없어질 텐데 옆에서 한쪽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나가면서 계산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없어질 겁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세대들이 공부해서 차지할 직업이지 기성세대들의 직업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자산소득에 비해서 근로소득에 비해서 자산소득이 4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든 밤에도 CF에 그게 있죠. 여러분 잠든 밤에도 땡땡땡 여러분의 돈은 계속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무엇인가 투자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최소한 금이든 어딘가 반드시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히 2001년도에 가장 부자되기 좋다. 그러니까 지금 악재에서 사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2001년도를 겨냥한 건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실적이 안 좋죠. 코비드 19 때문에. 내년에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 무조건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3분기부터 벌써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쌍끌이 효과입니다. 지금 연준은 함부로 돈을 줄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경기회복까지 된다? 그러면 주가 움직이는 3대 변수가 있는데 경기, 금리, 심리인데 가장 큰 주 2가지 변수가 시장을 이끄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만약에 부양책이 지원된다. 아직 체결 안 된다. 그래도 어차피 11월 3일 이후에는 부양책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대주주 요건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량이 앞으로도 올라갈 때마다 나온다. 그것도 어차피 12월 달에 지나고 나면 내년에 다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오히려 하한적인 악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말로 여러분들 흔들 때마다 악재를 사야 되는 마지막 찬스가 2001년, 2021년도 대망의 한 해를 겨냥해서 가장 좋은 한 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까?